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 중인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승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전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파 유튜버로서 대통령님이 잘하시는 일은 잘하신다고 우리가 극히 공감하고 지지 성원을 보내는 한편 잘 못하시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차없는 비평을 함으로써 대통령께서 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고 국정을 잘 하실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당 안에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회에 있는 저 더불어민주당처럼 북의 평양의 지령을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야당, 있으나마나한 야당이죠. 그러한 야당 대신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야당 역할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오늘도 긴 이야기, 쓴 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저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에 항공무기를 왜 공급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 측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받아내고 중국을 공중분해시키는 소위 차도살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비밀 공작 업무를 해왔던 비밀 공작관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 줄여서 안기부라 그랬죠. 안기부 때 제가 공채과정, 정규과정으로 입사를 해서 저는 국제정치라는 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밀 공작 전략과 전술, 그리고 직접 적을 제거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회해서 3쿠션으로 적을 제거하는 방법에도 우리는 능수능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선배 공작관들로부터 전수를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규현 국정원장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기술이 그 USB 안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위험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북에 있는 우리의 요원들을 통해서 그 USB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원자력 발전된 기밀이요, 원자력 특히 중수로 발전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플루토늄을 채취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 계략이 그 숨어 있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북에게 어떻게 하면 현금 및 경제적 지원을 하는가 하는 점이 그 두 번째요. 세 번째는 우리의 발달된 선진 방위산업 기술이 그 안에 은닉돼서 넘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소련이, 아니 러시아가 북에게 무슨 무기를 넘기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문재인이가 북에게 넘긴 USB가 더 위험합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과연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국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요, 대만 문제는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제주도 남쪽에 중국이 주장하는 동중국해가 되겠죠. 그 제7광구의 해저 자원을
한국, 미국, 일본이 3개국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주도에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지어줄 테니까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국의 제7함대를 제주도로 이전하라고 제안을 해서 미국을 하여금 수용하게끔 하면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아마도 중국은 정신병에 걸려버릴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설령 현실화되더라도 중국이 우리에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중국이 우리에게 항의를 한다면 우리는 6.25 전쟁 때 중공군 298만 명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했고 수도 서울을 유린했던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구하게 된다면 중국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평화협정 체결을 중지했다고 세계 평화의 사도라는 이러한 헛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내부에서는 국내 정치 안정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을 침략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한다면 평화의 사도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대신에 침략자 이미지가 부각이 되니 시진핑은 완전히 중국 내부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변명을 하겠죠. 중국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전 세계는 대한민국을 지지하게 되고 중국에게는 사과하라고 압력을 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게 6.25 참전에 대해서 사과도 받아내고 재발 방지도 받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반중 정서가 80%가 넘고 있으니 중국에게 6.25 전쟁 때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면 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것이고 반일 선동하는 세력들은 국민들이 알아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 보수 유튜버들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공군이 6.25 당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침략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말도 못하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의 나라 땅인 대만 문제로 중국을 거칠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잘하고 있고 더욱더 거칠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스스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 못하면서 남의 집 문제에 혼수를 두는 것은요, 한마디로 팔불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적인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역사를 모르면 통찰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통찰력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천박해지고 역사 앞에서 창녀짓을 하게 됩니다.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게 되면 현재도 안 보이지만 미래는 더욱더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이 6.25 때 대한민국을 침공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배상금도 달라고 해서 일본을 물어 뜯어 먹었듯이 중국을 물어 뜯어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자, 중국에게 6.25 전쟁 당시에 침공 배상금을 적어도 5천억 달러를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해놓고 중국에서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고장난 라디오처럼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손해배상하라고 요구하게 되면 추후에 중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금액만큼 가져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침공 배상금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게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산동반도 혹은 동북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손해배상금으로도 받아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선수로 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외교 안보 전략이고
비밀 공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대만 주변 해역에서 유사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 상선, 대한민국의 함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표를 하면 중국이 반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대만 문제에 개입을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 한국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인데 중국이 반발을 하면 반발할수록 주변 약소국을 침략하는 깡패 국가 이미지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진핑의 이미지 역시 침략자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 주변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말 자체에 대만은 중국 영토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이고 중국이 침략한다는 뉘앙스가 숨어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드시 반발을 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함선, 우리의 상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대만 문제에는 절대 개입 안 한다고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의도 할 수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신병이 걸려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만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에게 우리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 무기들을 헐값으로 대량으로 수출을 하고 두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주게 되면 중국이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속으로 골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중국이 말을 잘못 꺼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우리 주권 문제이니 간섭하지 마라. 이런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노이즈 마케팅이 되면 될수록 중국의 이미지가 약소국을 침략하는 깡패 이미지로 침략자의 이미지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대만 문제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대만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중국에게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가자.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찌르기 위해서 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중국에게 줄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꺼내면 꺼낼수록 중국만 바보 병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칼을 가지고 무도 썰고 돼지고기도 썰고 그리고 사람도 때로는 썰고 때로는 사람도 찌르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식칼 가지고 요리한다고만 주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식칼 갖고요 요리하는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뭐죠? 강도, 깡패, 살인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설령 식칼을 들고 있어도 요리만 하지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좋아한다, 중국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 우리 서로 한번 포옹 한번 하자 이러면서 꼭 껴안아주는 이러는 사이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등 뒤에서 찌르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포옹만 했을 뿐인데 찌른 것은 우리가 아니라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중국을 찌른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나면 대한민국은 중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준다. 이러면서 애도의 눈물까지 펑펑 흘리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주변 약소국을 지켜주면서 악의 제국이라고 할 만한 중국도 포용하는 그야말로 큰 나라, 대국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포옹을 하면서 칼잡이들을 보내서 뒤에서 찌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차도살인지계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중국 시진핑은 대만을 흡수 통일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중국에서 왜 그런 말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텐데, 평소 중국이 하는 말대로 대만이 원래 중국 영토라고 한다면 흡수 통일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만이 원래 중국의 영토라면 흡수 통일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 중국은 내부 모순으로 인해서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쟁을 벌여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대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중국 내부의 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는 인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대략 4억에서 5억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14억 명의 인구 가운데 약 5억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한 달에 1,000유엔, 그러니까 한화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1,000유엔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인구 5억 명이 이렇게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대략 4억에서 5억 명에 달하는 이 극빈층들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을 수 있냐고요? 중국의 인구가 많지만요. 중국이 땅도 넓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루에 약 30만 명씩 죽게 됐다라고 계산해 보면 3년간 대략 4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 가설이 대단히 큰 힘을 싣게 됩니다. 중국 공장에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물건도 안 오고 돈도 떼이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자, 전 세계에서 이제 중국에게 물건 주문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게 되죠. 자, 따라서 칭다오, 다리엔, 상하이, 광저우 이와 같은 중국의 해안선에 있는 주요 산업 도시들에서 장시간의 실업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는 중국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9조 5천억 달러에 달해서 지방 공무원들은 급여가 나오지가 않고 또 복지 혜택이 사라지게 되자 중산층조차도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회사들은 줄도산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내부에서 의료보험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체계 붕괴로 인해서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약값이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갑니다. 즉,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고 해도 죽고 안 간다고 해도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내부 사정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곳곳에서 일반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중국은 외부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만을 침략해야만 하는 그들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자신들의 영토인 대만을 통일시키겠다, 특히 흡수 통일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부의 무선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이의 평화협정을 시진핑이 성사시킨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내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중국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중국은 그냥 놔두게 되면 스스로 멸망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함으로 해서 울고 싶은 시진핑의 뺨을 때려준 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처신이고
정말 옳지 못한 언급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외교 참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시진핑은 마치 미친 척하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반도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불바다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해서 대한민국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면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최첨단 기업과 최첨단 기술진들을 미국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공짜로 아주 용이하게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유대 금융 자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가게 되자 동북아시아에서의 또 다른 전쟁을 기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대만이었다라면 현재는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겼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그 로이터 통신과의 언급 한마디가 대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전쟁터가 대만에서 한반도로 갑자기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중국이 대만은 자기들의 영토이고 자기 민족이라고 해서 심하게는 못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족, 우리 한민족을 제거해야만 그들이 말하는 세계 최고의 중화민족이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산을 모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동원해서라도 방화, 약탈, 전염병 및 마약 살포들을 통해서 온갖 범죄와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위험천만한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김규현 씨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문재인이가 만들어서 북의 김정은에게 넘긴 USB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또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은 참으로도 요사스럽게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통전부가 됐든 공안부가 됐든 안전부를 통해서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난동을 부리게 될 경우에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사태가 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링 위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밖에 나가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으려면 내부에서의 단속을 잘해야 되는데 자, 내부에서는 단속이 안 되고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면 뭐 하겠습니까? 중국은 교묘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만일에 중국이 한국 측과 죽자고 싸우게 되면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단결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한국에게 세게 나오게 될 텐데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세게 나오게 될 경우에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세게 나올 경우에 뒤로 물러서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가 되죠. 근데 또 같이 맞짱을 뜨게 된다면 전쟁이 날 수도 있거나 이 전쟁의 공포에 이미 세뇌되어 있는 이 수많은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바로 레임덕에 진행이 되죠. 자,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죠? 정권이 넘어가게 될 경우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 내분께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벌였었을까요? 로이터 통신과 회견에 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을까요? 자, 저같이 우둔한 자도
한 번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지금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만한 이런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왜 한 번, 두 번 좀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들인데, 참으라도 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현재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기 암 환자에 해당하고 있는 중국은 그냥 두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 내가 혼자 죽기 억울하다. 자, 시비 붙으면서 혼자 저승길 가기 외로우니까, 자, 억울해서 못 죽겠다. 같이 죽자 하고 껴안고 빌딩에서 뛰어내려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끌어안고서 칼로 우리한테 칼을 찌를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닌지, 또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책으로 배운, 책상에서 배운 세상과 실제 세상의 현장은 매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대통령실 비서실을 차지하고 있는 MB 정권 때 사용했던 용도 폐기 처분된 그런 자들이 지금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 앞날, 자기 개인의 미래만 탐욕으로 가득 찬 생각밖에 없는 자들인데, 과연 그런 현실 감각 없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대통령 옆에서 참모로 무슨 수석 비서관이다, 무슨 보좌관이다 하면서 남아있어도 될까요? 국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와 같이 무능력한 그런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참모라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혹은 무슨 국정원, 통일부 이런 데도요, 그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혹은 우리 연세대나 고대 출신들이 인류대학 출신들로서 똑똑하고 굉장히 지혜롭다고도 하죠. 그런데요, 능력면으로 보면 유능한 엘리트는 결코 아닙니다. 명문대학 출신들은요, 그냥 시험 잘 치는 기계들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나 명문대학 출신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그런 엘리트 인재들이라고 한다면, 자, 국내 기업의 사장부터 임직원들 가운데 과연 서울대 출신들이 엄청나게 만화의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물론 뽑기야 뽑았겠죠. 그런데 기업에서 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안 뽑히는가 물어본 게 된다면, 자, 요즘은 거의 모든 일들이 탁상공론으로 책상머리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죠. 따라서 독창적인 사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정형화된 그 틀 속에서 답을 잘 찾아내지만 그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을 못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못하고, 따라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하는 그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겪어본 국가정보기관 내에서도 이 유능하다고 하는 엘리트 직원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늘 본인의 진급과 승진을 생각을 하고 마치 정해진 길만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매뉴얼 하면 일본이죠. 이런 그 매뉴얼의 일본이라는 국가에서 매뉴얼에 없는 재난이나 사고가 터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매뉴얼에 없으면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경우가, 똑같은 이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정말 극한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기업에서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많이 안 뽑죠. 왜? 뽑아놓으면 또 잘났다고 오래 안 있고 또 나가버리고 하니까 뽑는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의 자세, 그리고 예상치 못하는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아이들이 서울대학교 출신들인데, 자, 이런 자들이 민간기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생존 못하고 퇴출당하죠. 자, 그런 자들이 시험을 잘 봐서 통과하는 게 뭐예요?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술고시. 그러면 시험을 잘 봐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외교부, 뭐 국정원, 통일부, 뭐 산업자원부, 기타 등등 뭐 여러 정부 부처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독창적인, 미래지향적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와 같은 국가안보 전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운전을 책으로 배우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은요,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 위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나 해외 유학파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 세상을 책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들의 참모들 가운데 서울대학교 출신들이나 해외 유학파들이 많다는 것은요, 이로운 점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해악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는 뭐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이 사람 능력 믿어도 돼. 이게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자만심, 이 교만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단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많으면 그 조직이 괴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대거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는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하신다면 민간에서 경쟁력 없이 퇴출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버려버리고 실전에서 현장에서 살아남은 인재들을 많이 등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실전에서 현장에서 경험과 경륜을 체득한 최고의 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있습니다. 몽고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처럼 출신 성분 보지 마시고 인재들을 다양하게 발탁해서 쓰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통일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고 제2의 광개토 대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 중인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